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의 자료에 대한 작업, 그리고 타로 라이브랑 질문, 고민 상담을 할 거예요. 오늘은 강의 자료를 만들어 보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은 타로 라이브 방송이에요. 제가 미술뿐만 아니라 타로랑 신화, 설화, 전설, 오컬트, 점술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술과 타로를 할 때 방송이 나뉘어 있어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강의했던 메이저 타로들에 대한 안내 자료를 만들 거예요. 원래 엑셀로 만들어서 배포를 할까 했는데 그러면 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PPT로 만들어서 작업 과정을 공개한 후에 파일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아놓고 아프리카요? 미술 쪽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점술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미술 쪽이라면은 아프리카도 연구가 있어요. 아프리카의 건축 쪽은 아무래도 한국에 있는 자료라면은 많이 없고, 건축 쪽은 해외 자료를 찾으시는 게 나을 텐데, 미술 쪽은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프리카만 전문으로 소개하지는 않고, 그 지역, 아예, 뭐라고 해야 할까, 대륙 단위로 나뉘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고, 아프리카라고 해도 아프리카의 어느 땅, 어느 지역, 어느 부족이 있는 곳, 아니면 어느 내전이 있는 곳, 이런 곳으로 다 나눠지기 때문에. 배하, 어서오세요. 마녀수집가님. 에티오피아 말고도 고유의 예술은 충분히 많았긴 할 텐데, 대부분은, 좀 옛날 기록들은 해외 자료가 많고, 우리나라에서는 안 들여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이 자료가 많이 남아있는 지역대로 연구가 현재 진행형이라서 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자료는 있는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들여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 책을 들여오는 건 수요가 있어야 들여오는 거거든요. 수요 없는 공급을 하지 않는 것들이 출판사
암묵적인 그런 거라서 수요가 있어야 이거를 내오는데, 만약 좀 마이너한 학문이 우리나라에 책으로 들어왔다, 뭐 들어보지 못한 나라의 문화나 설명을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 해당 학문, 해당 분야의 전문가, 뭐 권위자들이 요청을 따로 한 것입니다. 출판사들은 돈 없이 뭔가 그냥 해주진 않아요. 예, 그런 거 있어요. 구전으로만 역사가 언급되는 유적들은 대부분 이거를 좀 보시려면 고고학 서적을 찾으시는 게 나아요. 그 문명에 대한 거를 아예 체계적으로 기록해 놓지 않은, 뭐 에티오피아나 뭐 그리스로 치면은 그냥 그리스로 뭉뚱그려지지 않고 에게해 연안 지역이나 저기 미노스 왕이 있는 그 지역, 뭐 크레타 섬 이런 곳으로 다 각기 문화가 나뉘기 때문에 그런 것만 알고 싶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런 지역의 고고학 발굴이 되는 쪽을 찾아야겠죠. 민속학도 나쁘지 않죠. 거기에 엮어서 어떤 자료가 있을지 모르거든요. 일단 유적에 대한 자료를 찾고 싶으면 고고학 자료를 추천드립니다. 구전으로 내려오는 기록들은 자료가 그래도 있긴 하죠. 그런 유적이 남아있는 게 그나마 다행인 경우들이 꽤 많으니까요. 다루시마 평까지 해서 네. 전설이 내려오는 유적들은 사실은 남아있어도 이미 발굴이 됐거나 발굴이 됐으면 자료가 있는 거니까 다행이죠. 근데 도굴을 당하고 그대로 사라진 곳들도 많아요. 이게 유적이라는 게 그냥 생활상이 아니고 막 뭐 무덤도 있고 막 그 건축의 터에 묻혀있는 약간 부장품이라던가 좀 값비싼 것들이 같이 있고 그러니까 아예 그걸 파서 내다 파는 도굴꾼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굴꾼들이 턴 곳, 그런 유적들은 아예 파손이 된 상태로 세월이 지나서 그냥 이게 만약 둔덕처럼 되어진 유적이었다면 그게 아예 와해되어서 무너져 내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있었는데 없는 줄 알았다가 나중에 이거 유적이었다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예시가 생각보다 많아요. 문자가 없던 민족이라 기록을 안 남긴 경우에는 그림에 의존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그 그림도 돌이나 나무, 뭐 옛날 기준이니까 석판 그런 곳에 새겨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다 파손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찾을 수가 없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곳이 있었다라는 그런 전설이 아프리카 지역에는 대부분 벽화로 남아있고, 벽화가 아니면은 근처 부족이라고 해야 될까, 모여 살았던 사람들 사이에서 구전이 되는 경우가 많죠. 아니면은 그쪽에 간 사람들이 직접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요. 아프리카까지 가서 직접 연구를 할 정도로 열의가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있어도 그 지역에는 사실 내전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니까 조사가 쉽지 않죠. 특히 콩고 같은 지역은 더 그래요. 그쵸. 그나마 민족이 있고 전설이 있고 그나마 우리한테 가장 잘 알려진 유적의 전설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트로이 목마, 이 트로이 목마가 신화가 아니라 단순히 유적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걸 발굴을 통해서 알려지게 된 거, 그거하고 미케네 문명 그쪽에 거기도 아예 성벽제로 발굴이 됐고, 아마존 문명도 신화가 남아있고 전설이 남아있고 그렇게 유적이 발굴이 되긴 했죠. 역시 그런데 연구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알려진 것들이 그나마 운이 좋은 거지요. 중동도 기록은 은근히 있을 거예요. 있는데 중동에서는 기록을 찾으려면 이게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이게 중동은 허가를 아무한테나 잘 내주지 않고 뭐라고 해야 할까, 신원이 보장된 쪽, 그쪽에서도 중동 권력자나 그 학계에 연이 있어야 좀 쉽게 허가가 나고, 그 외에는 잘 해주지 않고 종교적 문제도 있고 해서 외부인한테 개방을 꺼리기도 하거든요. 사막 지역 쪽이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다른 기록에만 남아있던 역사적 가치를 지닌 책들이 최근에 와서야 발견된 경우, 그것도 사실 많긴 해요. 솔직히 서로 다른 문명끼리 교류가 없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저기 전혀 접점이 없을 것 같은 나라의 기록이 발견된다는 거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전에 무역을 했었거나 혹은 나라 대 나라, 그러니까 외교 관계가 있었던 경우인데, 그런 외교 관계들은 기록으로 남지 않은 경우가 흔합니다. 중요한 나라들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약간 사소한 것들은 기록하지 않기도 하고, 그 기록도 보통 나라에서 중요하게 기록하는 게 있고 외교관이 따로 자기의 개인적인 기록으로 남겨놓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 발견되는 거는 대부분 후자죠.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중국의 외교관의 기록도 같이 있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기록만 쓰는 게 아니라 그 기록까지 함께 겹쳐서 보잖아요.
그런 중복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3세계나 좀 남미 지역으로만 가도 당장 그쪽은 연구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과 교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려오는 그런 책들은 대부분 교류하는 국가들에 한해서, 그리고 수요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들에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학자들이 직접 외국의 서적을 번역해서 옮겨가지고 출판한 거죠. 요청을 따로 하거나. 그래서 그런 책을 구하시려면 해외 자료를 찾아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멀리 가지 않아도 저기 북한만 해도 남아있는 유산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모르잖아요. 문화재로 지정된 것, 북한과 공동 연구가 이루어진 것, 그런 것들만 알지 뭐가 어디에 얼마나 남았는지 같은 건 사실 우리나라 학자들은 거의 아무도 모르거든요. 과거에 북한과의 통일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교류가 몇 번이 이루어졌었는데 그 교류 때 학자들이 모여서 절과 석탑을 복원한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런 시도를 하면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우리도 북한과 교류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미지의 상태로 남아있죠. 그런 유산들을 알고 싶으면 결국 그 나라가 얼마나 개방이 되어 있냐도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미공개 지역을 가봤다. 네, 그런 거 많아요. 은근히 그 분야의 권위자라고 하면 인정을 받으니까 그런 경우가 많죠.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지만 우리나라 문화재들도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지역이 있고 일반인한테는 공개하지 않고 그 학계 권위자나 관련자, 역사학자들에게만 공개하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여기 경복궁, 창경궁, 창덕궁도 동일합니다. 일반인한테 공개하지 않는 내밀한 공간, 이 구역에서 연구되지 않은 것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최근에는 경복궁의 궁궐 비편, 왕의 자리 뒤에 남아있는 빈 공간이 어디에 쓰이는 곳이냐라는 학계의 논쟁이 있었죠. 이걸로 학자들이 직접 경복궁에 들어가서 연구를 한다는 사실이 언급이 되었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얻지 못하는 정보들은 학자들에게 먼저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학위를 좀 잘 따려고 애를 써요.
네, 일부만 보여주는 게 일반인에 의한 파손이라던가 그런 관리 감독이 아직 준비가 안 됐고, 또 연구 없이 그대로 진행했다가 나중에 이 공간의 용도를 설명을 해야 하는데 연구가 없으면 아예 나중에 틀린 내용으로도 나오거든요. 좀 대표적인 예로 예전에 운무왕이 묻힌 무령왕릉 지역에 대해서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무령왕릉이 예전에 아주 우리나라에 상당히 초기에 발굴 작업이 진행이 되었는데 이 발굴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처음에는 누구의 능이다, 어떤 장소이다, 뭐 그런 것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있던 걸로 추측되는 부장품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파내려가야 들어갔는데 일반적으로 그 시대의 당시에는 이 부장품이 조금만 파면 나오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무령왕릉은 꽤 깊게 묻혀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겉으로는 뭐가 잘 드러나지 않고 이걸 파고 들어가서 안쪽으로 내려가야 안에 들어있는 것이 보이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무령왕릉인지조차 알기가 어려웠다고 하죠. 그때까지 발견한 무덤들이랑 좀 다른 형태였고 사전에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것도 알기 힘들겠죠. 이 피상자를 밝히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 느낌입니다. 이것을 도굴 사건 하니까 이걸 문화재 사건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문화재는 아닌데 우리나라에도 공공연한 도굴 사건 하면은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있었죠. 이거는 그런 막 고고학적 가치의 뭔가는 아니지만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네. 그치요. 부모님을 중하고 효를 중하게 여기는 아시아 지역, 그 중에서도 이 관념이 제일 센 게 중국하고 조선인데 그 당시에서 당시의 개념으로는 대한제국까지 갔지만 그걸 대놓고 건든 게 아주 큰 사건이었어요. 아무래도 왕실의 무덤이니까 뭔가 부장품이 있고 막 문화재적 가치가 있고 그럴 거라 생각해서 건드린 것이라고 추측을 많이들 했죠. 네, 그래서 당시 흥선대원군이 아주 경로를 했습니다. 서양인에 대한 적대시를 하는 분위기가 이때 잠깐 형성이 되기도 했죠. 이 도굴 사건 때문에. 이거는 심지어 남의 그냥 부모도 아니고 일반인도 아니고 왕족의 무덤을 건드린 거였으니까
아마 그 시대 개념으로 하면 사형까지도 가능했던 개념이라고 봅니다. 심지어 그 왕심이 사라진 지 오래된 것도 아니고 현존하던 시대였으니. 실제로 이후에 이 도구를 같이 한 오페르트랑 같이 실행을 한 사람들이 나중에 능지처참을 당합니다. 사형보다 더한 벌을 받은 셈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도굴 같은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경우가 적지만 이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수면 위로 도굴의 개념이랑 존재를 끌어올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유적은 사실 경주에 제일 많다고 추측이 되고 있죠. 우리나라의 유적들은 사실 생각 외로 많습니다만 이게 일반인 대중들에게 공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말했다시피 연구 문제도 있고 이 연구에 1, 2년 걸리는 게 아니라 꽤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 오래 걸리는 거는 뭐 사람을 양성하면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예,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계속 보존하고 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유적이 있다는 건 결국 사람이 살던 터라는 건데 그 터에서 사람이 또 살아가려면 필연적으로 파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원래 있던 유적 위에 집을 지어요. 근데 그대로 지은 경우는 그나마 잘된 사례고요. 이거를 아예 땅을 밀어버리고 안에 있던 터, 벽돌,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문화재 부장품들을 아예 밀어버리고 버리거나 파괴하거나 빼돌려서 해외로 수출을 하거나 한 다음에 거기에 현대 사람들이 살 집을 지어버립니다. 그래서 유적은 많아도 정작 이걸 연구를 하거나 정상적인 공개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 유적의 연구조차 일반인이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동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누가 동원이 되느냐? 여기서 관리 감독하는 총책임자가 있죠. 그리고 이 유적을 땅을 파는 고고학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서 나온 유물을 연구할 수 있는 역사학자들, 그리고 건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작업을 합니다. 공동 작업을 하는 거예요. 팀을 꾸려야 되는데 이런 유적이 지방에는 한두 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경주를 포함해서. 이런 지역들은 보통 대대적인 연구가 들어가려면 승인을 받아야 해요. 이 승인이 뭐냐? 역사학계, 건축학계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그게 발견이 되는 경우가 땅을 일구거나 집을 지으려고 할 때면 돈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소유주가 있지요. 이 땅의 소유주하고 또 이 집을 지을 회사하고 건축 자재를 담당하는 사람들하고 이 모든 게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만큼 보상을 해줘야 해요. 학계에서. 우리가 이만큼의 연구를 해야 하니 이 땅을 파지 말아라. 뭐 여기를 팔지 말아라. 이래야 되는데 이거를 소유주가 거부를 하면 대부분은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소유주가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여도 이제 회사 차원에서 이 땅을 개발을 진행하기로 했던 기업들의 보상을 해야 해요. 금전적 보상, 뭐 시간적 보상 다 포함을 해가지고 이 지역이 안 되면 어디서 공사를 할지 그런 것까지 다 협의를 해야 합니다. 또 그 지역의 지방의 기관과도 얘기가 되어야겠죠? 이걸 다 서류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적 한계를 연구하는 것도 상당히 까다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소유주들은 이런 귀찮은 절차를 거치고 싶어 하지 않고 또 금전적 보상을 원하고 이 금전적 보상이 어려울 것 같거나 받아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함구하고 문화재가 있는 것을 밝히지 않고 진행을 해버립니다. 이 문화재 같은 부장품들, 뭐 같이 있던 조각들 같은 것을 근처 박물관에 기부를 하면 그나마 다행이고 대부분은 절이나 근처 종교시설 같은 데다 갖다를 주죠. 절은 그래도 그걸 보관을 잘 하는 편입니다만 지방의 교회 같은 데 그것을 갖다 주었을 때 온전하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요. 이거를 부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부수고 아예 판매를 해가지고 이거를 해외로 유출을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해외 유출뿐만 아니라 아예 이걸 골동품인 줄 알고 근처 골동품 상에다가 갖다 파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 금속재거나 약간 철이 들어가 있거나 도자기, 도예품인데 이게 약간 비싼 뭔가를 사용한 것 같은 재료가 들어가 있는 공예품들의 경우에는 근처의 고물상에 갖다가 팔아가지고 이제 그 고물상에서 중개 상인을 통해서 현대의 골동품점들 그리고 종로나 저기 명동들에 파는 그런 기념품점들 있죠? 거기에다가도 유출이 됩니다. 그래서 가짜인 줄 알고 샀는데 감정을 받아보니 진짜더라 하는 약간 믿거나 말거나 수준의 괴담들이 가끔 들려오죠. 네, 비슷합니다. 이게 도굴로 유출이 된 경우도 있고 후손이 물려를 받았는데 그 지역에 살지 않고 이사를 가요. 그러면 빈 집, 터만 남게 됩니다. 이걸 다른 사람들이 이사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 안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지방 지역은 양반집 터라던가 그런 곳들은 폐허가 된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남은 곳만 문화재 터가 되고 거기에서 보관하던 물건들은 후손에게 물려졌지만 후손이 보관하지 않고 그대로 가치를 모르고 팔아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도자기나 혹은 제가 봤던 어떤 경우는 이건 유물이라기보다는 사유재산에 가까운데 어떤 양반집이 편지 유물이 많이 남았는데 후에 살펴보니 이 편지 사이에
땅 문서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땅 문서가 종이 봉투 사이에서 발견이 된 게 아니고 편지 종이의 안쪽, 이걸 키를 여러 번 해서 종이의 두께를 두껍게 만든 그 사이에 숨긴 겁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이런 숨겨져 있는 땅 문서, 뭐 집문서, 혹은 하다못해 가문의 족보, 뭐 혈통에 대한 그런 흔적이나 그 땅의 기억의 유지의 재산 단위 따위를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발견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럼요. 그건 정말 천운인 거죠. 가치를 인정받고 보호를 하면은 괜찮은데, 인정을 받았다까지는 좋지만 이제 이거를 좋은 마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당연히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서 가격을 일부러 낮추거나 가치를 깎아내린 뒤에 자신이 구매를 해가지고 그걸 박물관에 기증 전시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박물관에 전시된 기증품들이 약간 소송이라던가 좀 싸움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계 후손이 이걸 약간의 사기를 당해서 잘 모르고 싼 값에 팔았는데 이게 나중에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더라 같은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조선시대 생활사 유물이라거나 근현대 물품들에 관련해서 이런 경우가 상당히 종종 일어납니다. 근현대에서는 대부분 이런 이미 그림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죠. 그림하고 서예, 붓글씨를 쓴 작품들, 그리고 당시에 조상님이 썼던 말하자면 벼루라던가 먹을 가는 도구라던가 그런 것들도 남아있는 경우가 지금도 양반집 후손들에게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내려가서 나 좀 권세 있는 집안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유물들을 보시면은 우리 집안에서 그 물건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조상이 가지고 있던 땅이나 문화재로 인정받을 만한 건축물을 지금까지 소유한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있다면 이미 나라에 등록을 했는데 이게 자기의 사유재산이 아니고 나라의 돈을 받고 팔아서 문화재 등록을 하고 이제 소유주가 나라가 된 경우가 많거든요. 문화재는 일반인이 사유하기 좀 어렵습니다. 관리 능력도 인정받아야 하고 또 국가에서 감시를 해요. 이걸 등록했다가 나중에 팔지 않을까, 뭐 훼손하지 않을까, 뭐 그런 이유로 아예 매매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엔간하면 그런 소유주들은 아예 국가에다가 자신의 물건들을 내다 팝니다. 그래서 지금 등록되어 있는 문화재 가치를 가진 물건들은 대부분 국가의 소유예요. 아니라면 기업의 소유인 경우도 있죠. 그 기업 자체가 창립자가 그 집안의 대표라던가 그런 경우. 이런 경우가 아니면 사실 뺏기기도 쉽고 하니 그렇게 의미가 있진 않습니다. 박물관에다가 기증 신청을 하고 정식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람 심리가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 하면 금전적 보상을 원하는 것도 있는데 이 업계는 그런 금전적 보상을 해주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 예산이라는 게 국가의 배정으로 나오는데 이 국가가 문화재 유물을 잘 관리하는 나라는 사실 아닌 편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까지 문화재들이 잘 관리되는 것은 나라의 노력이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는 역사학자들과 공무원과 관리에 힘쓰는 문화재 유물 전문가들의 힘이겠죠. 이 문화재를 보호하는 법안도 사실상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알려져 있다고 해도 그 처벌 강도가 일반인이 생각하는 거는 좀 부족할 정도죠. 그래서 이 유물을 우리나라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가의 관리 부실이 큽니다. 네, 아예 대놓고 전쟁에서 뺏긴 경우도 있죠. 일본에 있는 조선시대의 그림이라던가 저기 프랑스에 있는 박물관에 한동안 전시되었던 직기 심체요절 같은 것도 있지요. 8만대장경 판본도 해외에 유출이 되어 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쵸. 아예 그런 경우에는 그 나라, 그 지역의 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거나 그 지역에 있는 한국계, 그 나라에 살지만 한국인의 후손, 그런 사람들이 가끔 조상의 유물들을 물려받은 것을 이렇게 모아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탈문화재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약탈문화재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이 뉴스 기사에서는 한 5번 정도가 최근에는 보도가 될까 말까 하는데 실제로는 몇십 점 아니 몇백 점이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보관되어 있는 근현대 그림 그런 것들도 대부분은 원래 해외 바이어들, 해외 부자들이 사들인 것들인데 우리나라의 부자들이 웃돈을 주고 얹어 사온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기버거님. 어서오세요. 예를 들면 김건희 회장의 이 전시품이었나?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최근에 전시 전으로 생전의 물건들이 공개되는 경우가 있었죠. 아, 이건이었나? 그 사람이 모은 것들 중에도 본래 해외에 있던 것들인데 아예 그거를 직접 돈을 더 주고 사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부자들이 많이 남지 않은 경우, 좀 오래된 부자들이 많지 않다는 그런 말을 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이 문화재들을 살리려는 그 시대에 돈이 있는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해외식으로는 올드머니,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부를 축적한 가문의 힘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신분제가 끝나고 근현대로 들어서면서 그 힘 자체는 많이 없어졌지만 여전히 넓은 땅이 있고 농토가 있고 돈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문화재의 보존과 지역의 발전에 힘을 쓴 거예요. 우리가 현대에 알려져 있는 부자가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 이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미술품, 예술품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쵸? 이렇게 해외에 유출되었다가 모아서 한국에 보관되어 있는 작품들은 따로 국가에서 엄중한 관리를 하거나 개인이 아예 박물관을 지어서 소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 국립박물관 말고 사립으로 지어진 박물관들 중에 보시면 박물관장 혹은 3대 위의 사람 가끔 소개되어 있는 게 이 박물관장의 뭐 할아버지 혹은 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무엇을 남겨놓으셨다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그 문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 박물관을 설립한 사람 혹은 가문에 보관하고 있었던 애장품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대중한테도 쉽게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는 않아서 대부분 잘 모르세요. 그것도 지역 네트워크에 걸쳐져 있는 게 끝이라서 홈페이지나 SNS, 뭐 기타 인터넷 같은 수단을 통해서 전파를 잘 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거를 좀 꺼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보관한 것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많이들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예를 들면, 저기 향아치라는 분의 그 분이 있었죠. 방송에서도 보셨다시피 개인이 소장한 작품들 이런 것들은 아예 따로 이렇게 관리를 들어갑니다. 네. 전문적으로 이 미술품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데서 보관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온도와 습도를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일정하게 맞추어 놓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품이 상하기 쉽거든요. 그림도 그렇고 조각도 그렇고 대부분 나무나 돌 같은 자연물을 이용한 거는 습기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놓고만 있어도 실시간으로 훼손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는 아예 온도를 기계를 통해서 조절을 하고 유리로 사방을 막아서 사람의 숨결 혹은 인체에서 나오는 기름이라던가 체액 같은 것이 닿지 않도록 최소한의 손상까지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보호 처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걸 소장하고 있는 곳들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따로 개인 창고를 두거나 사설 시설을 지어서 그렇게 해요. 그리고 만약 그런 쪽의 사람들을 보신다면 나중에 여건이 되면은 한번 그분들이 소장한 물건이나 집의 땅을 살펴보고 싶다고 하시면 허락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들이 이미 버려져 있는 황폐화된 땅으로 내버려 두신 경우도 있고 뭐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리를 한 건 차라리 좋은 거고요. 이 황폐화된 땅들의 경우에는 사는 사람도 없고 알려지기도 힘들고 그래서 직접 아예 물어보고 이렇게 확인을 한 뒤에 땅을 거래를 하던지 연구 허가를 받든지 해서 작업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또 이 문화재라는 걸 이렇게 정식으로 인정하고 등록하는 것도 문화재 감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감정을 담당하고 허가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이 OK 사인을 받아야 비로소 서류가 올라가고 심사를 거쳐서 등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절차가 간단해지거나 아니면은 적어도 이 문화재를 등록함으로써 뭔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조금 더 있다라거나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홍보가 좀 더 되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네, 그럴 거예요. 역사학자들하고 바티칸 도서관의 비밀문서고 정도면 신학자하고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혹은 사무국 직원들 정도나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신학이니까요. 그 종교에 대한 해당 연구를 하는 사람들 전문적으로 하고 신분에 확인이 되고 그런 확실한 사람들은 출입이 가능할 거예요. 우리나라 유물들도 사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뭐 석굴암 이런 데들이 연구를 모두 끝마치고 거기에 있는 것들이 거의 남지 않아서 개방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이 많이 인상적일 텐데 우리나라도 연구가 다르지 않은 것들은 외국인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도 아까 말한 역사학자들이나 관련한 사람들이 아니면 일반인들에게 공개하지 않죠. 외국도 똑같습니다. 더불어 일본은 그 땅이나 고고학적이나 혹은 여러 가지 학문을 연구할 때 그 학자의 자격이나 학생 신분 이런 것을 들고 오면은 비교적 쉽게 허가가 난다고 해요. 네, 학자들한테도 쉽게 공개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좀 문제가 복잡해요. 경우마다 다르겠지만 자료는 중요해. 그런데 연구를 섣불리 하기가 어려워. 이게 기밀사항으로 취급을 하는 경우도 있고 훼손이 너무 심해서 학자들에게도 공개를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자한테 공개되고 이게 연구되고 그러는 순간 발표가 나면 어떻게 됐는지 다 보여지니까. 맞아요. 발견 자체가 학계를 한 번에 뒤집을 만한 의미거나 혹은 지금 당장의 사회적인 문제에 논란이 가서 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의 왕실의 소유물이었던 문화재 관련한 것도 있죠. 이 문화재 연구를 우리나라는 왕실이 없으니까 지금은 좀 나은데 왕실이 존재하는 국가들은 역사학자들의 요청이 거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의외로 빈번해요. 역사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이 파장이 일어난다. 그러면 현재 왕실의 권력에도 영향이 간다. 왕실의 이미지와 권력과 정통성 자체에 영향이 가버린다. 그러면 이미 지금 왕실이 무너진 한국이나 여러 나라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이게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왕실 이미지에 타격이 가고 이 왕이 지금 있기는 하되 다스리진 않는 제도 자체에 영향이 갑니다. 왕실의 폐지 자체가 논의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공개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일본 황실 창고도 그럴 거예요. 상당히 알려지면 곤란한 것들이란 게 특히나 일본은 많이 존재하겠지요. 제가 여러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이유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술학계뿐만 아니라 역사학계적으로도. 중국도 사실은 유출하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중국의 학자들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기밀을 엄수하도록 명령을 받는 경우도 많고요. 이 옛날 황실, 왕실, 그리고 이 전쟁이나 기타 민족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역사가 그냥 사람 사는 삶이 아니라 당시의 혈통이나 민족 간 대이동이라던가 양식의 발달 같은 게 꽤 관련이 되어 있어서 그게 밝혀지면 좀 곤란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곤란한 건 아니고요.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이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런 비공개 유물들, 비공개 건축들하고 이런 증거들하고 사료들은 여전히 왕실 혹은 정치가들 혹은 지역의 유지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보호되고 보관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들이 보호만 되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아예 감추려고 파괴를 나라나 그 사람들 차원에서 파괴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지금 이 사이에도 유적과 유물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게 전부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서로의 나라에 남아있는 문화재로 유물을 교환하기도 해요. 우리나라의 문화재들이 그렇게 돌아온 경우가 종종 있었죠. 일본의 유물들하고 교환을 하고 프랑스의 유물과도 교환을 합니다. 네,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선교사들을 숙청하면서 남았던 자료들과 흔적들을 우리나라도 외부에 공개하기 곤란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프랑스에 넘겨주기도 합니다. 교환의 목적으로요. 서로가 서로에게 치부가 되는 그런 역사의 흔적들을 이렇게 맛 교환을 해서 찾아오는 거죠. 네. 네, 맞아요. 그것도 그 큐레이터 아니었으면 아마 찾는데 더 오래 걸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굳이 남의 나라 유물을 훔쳐왔다 이런 거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영국은 예외로 하고요. 영국은 다른 나라에서 가져온 유물까지도 많이 꺼내서 그렇게 전시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았죠. 대부분의 나라는 이러한 것을 하고 버틸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걸 감수하지 않습니다. 서로 아예 역사적으로 전쟁이나 그런 게 있었다는 거를 이미 알고 있는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외하고요. 이건 서로끼리도 교류가 있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벌써 4시 반이네요. 슬슬 끝낼 준비를 해야겠어요. 아,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마 팔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팔 수 있었으면 아마 진작 팔았을 거예요. 내전 중이거나 전쟁으로 인해서 보통은 돈이 많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전쟁 비용으로 지불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와중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쟁이나 내분을 겪으면서도 팔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 문화재들을 나가서 유출이 되면 국가에 불리하다라는 판단을 내리거나 이거를 유출할 수 없도록 아예 법으로 금해져 있거나 이 경우에는 밀매가 되겠죠. 그럼 국가적으로 이렇게 거래도 아닌 아예 밀매를 숨겨서 해야 되는 경우 뭐 그런 건 그나마 희망적이고 아예 돈을 더 많이 주는 곳에 팔겠다 이러는 경우도 있어서 국가에 팔지 않고 그걸로 수익을 벌어들이려고 하는 말하자면 가장 비싼 값을 치른 놈이 그걸로 다른 창조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그런 곳에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 밀매가 되면은 안 되니까 손을 대지 못해서 국가의 청원을 한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그쪽 법안을 고쳐라 뭐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예 국가적 단위로 사들이지 못하고 개인 간의 거래를 통해서 그런데 이 거래도 정당한 거래가 아니니까 기록이 될 수 없겠죠. 그걸 통해서 다시 들여오기도 합니다. 불법을 했다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출처를 공개하지 않고 누군가 기부했다라는 식으로 남겨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화재들은 이런 경우들이에요. 그 땅에 오래 있었거나 후손이 보관했거나 뭐 누가 샀다가 계속 들고 있었거나 한 경우가 아니면 저런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국가도 나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게 항상 정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엔간하면 맛 교환의 형식을 통해서 문화재 유출 금지를 무력화를 시킵니다. 그러면 나가는 만큼 들여오는 것도 있으니까 이거는 유출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교묘하게 법을 피하는 거죠. 그래서 맛 교환을 많이들 선호합니다. 나라 간의 거래에서는. 그쵸. 아무래도. 벌써 4시 37분이 되는데 곧 40분 되겠네요. 이제 40분에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공부할 거를 좀 개인적으로 공부할 거를 들고 와서 작업 방송을 하거나 여기서 수다를 떠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미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괜찮아요. 원래 작업 방송을 하면서 천천히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방송 내에 못하면은 따로 제 개인적인 시간을 내서 하거든요, 이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이것도 그냥
여기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배포해드리려고 만드는 거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 못하겠으면은 이어서 해도 되겠죠? 감사합니다. 오늘이나 내일 내로 타로카드 강의 심화편 내용이 마지막으로 올라갈 거예요. 이걸 끝으로 타로 강의는 아마 이걸 끝나면 당분간은 메이저 22장 해설 쇼츠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걸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게 끝나면 또 생각해봐야죠.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그게 기록으로 남으면 나중에 논란이 되는 건 고사하고 아예 국가 간의 외교 문제에 마찰로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면 기록을 안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 이렇게 배설을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40분이 됐네요. 그러면 이제 오늘의 작업하고 이 방송은 여기서 끝내고 다음 주에도 3시 반에서 4시 반 사이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봬요, 두 분. 그리고 오늘 방송 와주신 분들도 채팅은 안 치셨지만 계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배바.